자, 이번엔 자 머리를 감도록 하겠습니다. 디아페 비누 최근 구매 후기 어제 빠르게 배송받아서 세안을 해보았는데 확실히 여태껏 써온 세안제들과 다르더라고요. 피부 땡김이 없고 노폐물 제거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원래 사용하던 세안제로 세안하면 스킨 로션 바를 때 각질이나 피지가 손에 묻었는데 디아페로 세안하니 그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얼굴 피부도 매끈한 감촉이고요. 천연 비누 자체를 처음 써보는데 이게 천연이구나. 그 처음이 디아페라 다행입니다. 어머니께서도 써보셨는데 항상 세수하고 땡겨서 크림 바르는데 디아페 세수로 세안하니 땡김이 없다고 하시네요. 이 디아페 비누의 특징입니다.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유황의 효과로 피부 세정 및 특히 건성 피부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거기에 제주도산 마유 오일, 말에서 얻는 기름이죠. 마유 오일을 사용하여 보습 효과도 정말 뛰어납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발효 숙성 6주간 발효 숙성시킨 재료, 피부에 좋은 한방 재료를 사용합니다. 건조한 날씨, 환절기에 특히 좋은 디아페 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아니 근데 비누로 머리도 감아요? 형님, 장사하는 거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비누로 머리 감는 게 아니라 저기 디아페를 팔려면 혼도 팔아야지 우리가.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실제로 써보면 이제 마유 오일, 마유가 유가 기름 유자가 그냥 마유인데, 예. 마유가 들어가서 근데 집에서도 마유를 써봐서 아는데 이게 굉장히 보습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디아페 비누 써봤는데 얼굴 땡김이 하나도 없어요. 옷 다 젖겠다. 예. 자, 그러면 어디 있어? 좀 닦아야 돼. 칼 도로르님은 속옷도 빨아라. 예. 속옷까지 빨 이유는 없고 머리를 감고 나면 어떤 기분인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시원하십니까? 좋은 말씀드리면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디아페 비누 한 10,000개만 팔아주시면 제가 코코메디도 한번 코코메디 시연하려고? 시연을 한번 잡혀가려고? 해볼까? 강력하게 제가 한번 강력하게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끝났어요. 야, 황열이 없어도 되는 이유가 있구나.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씻어봤더니 얼굴이 어떻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예. 나중에 바디 샤워 젤도 한번 해야 돼. 지금 빨간 저기 있지 않습니까? 예. 빨간 나라에 저기 대야 갖다 놓고 한번 들어가세요. 이게 디아페 비누가 정말 사람 몸을 정결하게 그래서 검찰 개혁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 검찰 청사 대검 청사를 디아페 비누로 한번 외벽 청소를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검찰 개혁이 된다 이런 아니 얘기가 그렇지 있어요. 않아도 요즘 예. 윤석열 총장께서 눈도 빨개지시고 예. 살도 4-5kg 정도 빠졌다고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 네, 그렇죠. 예, 지금 댓글에 보니까 김용민 PD는 5kg 찐 거 아니냐고 예, 이런 의혹 제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니 내가 재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더 쪘을 수도 있고. 예. 자, 그래요. 여러분. 디아페 비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디아페 비누는 역시,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싸게 구매를 하셔야, 정말, 경제적인 소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아페 비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규리 씨가 제 방송 보시면서 제가 전에 한번 감았다가 여기 저 비누가 좀 남았나 봐요. 네. 예. 그렇게 안타까웠다고 가서 닦아주고 싶다고. 네, 그 꼴은 못 보시나 봐. 예, 네, 한번 그래요. 초대하시죠 프로그램에. 알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디아페 비누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깔끔하네. 정말 디아페 비누의 보습 효과. 왜냐면 지금 내가 드라이를 하지 않았는데 또 드라이한 이제 것 같은 느낌. 찰랑찰랑합니다. 네, 찰랑찰랑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도 세종시로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헌법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 이전은 그 헌법 바꿔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제가 오늘 안 그래도 그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헌법학자한테 물어봤어요. 네. 2004년도에 헌법 소원에서 네. 이 관습헌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누군가 제기를 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아 그래요? 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또 간통죄도 뭐 계속 그러니까 예, 바뀌었잖아요. 간통죄도 예. 바뀌고 이렇게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예. 이 우리 국민적 상식에 의해서 결론 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행정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이었죠. 그 특별법이 위헌이다. 그 네네네. 판단을 받았던 것이고. 네네네. 예. 아니 국회만 옮기겠다는데 뭐 국회 옮기는 게 국회 옮기는 거지 뭐 헌법 사항입니까? 국회는 옮기면 돼요. 아 그래요? 아니 헌법 전문은 어디에 국회는 서울에 있게 한다라는 게 들어 있어요. 아니 관습헌법에 따르면 관습법잖아요. 아니 뭐 저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 소송 걸면 소송 걸린 대로 가면 되는데 네. 그러지만 이런 판에 어떤 유의미한 정치 세력이 국회에 지방 내려가는 거 싫다고 소송을 걸어 싸우겠습니까? 못해요. 이건 그냥 하면 되는 문제고 그러면 아니 그 만약에 그래서 김태년 대표가 깃발을 들었어요 지금 밀어붙이면 됩니까? 미래통합당이 여기에 대해서 딴죽 걸고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미래통합당이 딴죽을 못 건다. 충청 표심이 다음번 대권을 엄청 좌지우지할 것이고 어쨌거나 충청은 언제나 격전지거든요. 근데 세종시로 국회를 내려보내는데 미래통합당이 반대를 한다는 건 충청도하고 연막을 얘기나 거의 제가 보기엔 진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 내려가면 대략 한 3만 한 만에서 2만 명 정도의 유동인구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보좌관까지 포함해서 보좌관 비서관의 가족들까지 다 내려가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무처랑 국회의원에서 한 6천, 7천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효과가 크고 그리고 저도 뭐 국회에 있어봐서 알지만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놈의 KTX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전부 다 길거리 시간을 날리고 있어요. 아 서울 국회에 가서 보고하려고. 국회 가서 보고하려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회가 내려가는 게 맞죠. 국회가 내려가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그냥 잡는 대로 또 그냥 결정되고 그리고 또 세종시가 전국 다른 데보다는 또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거든요. 내려가 살기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회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고 그런 식으로 빠지고 나면 여의도에도 큰 자리가 하나 남는 거니까 누구 뭐 재팬친 중에 한 번은 의원회관이 되게 좋아서 그건 고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오피스텔을 분양 주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뭐 하여튼 그렇게 좀 넓은 땅들은 충분히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서 저는 뭐 이전에 찬성입니다. 청와대도 옮겨도 되고요. 사실 청와대 옮기는 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 같습니다. 국회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사실. 그래요? 예. 오. 제가 그전 근무처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가 그렇죠. 대변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요. 전혀 문제가 없고 사실은 이제 서울의 이제 부동산 문제도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공공기관이 84개입니다. 네. 법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네. 이전한 곳에다가 공공개발하면은 공공개발하고 아파트 용적률 높이면은 지금 뭐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파트 수급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요. 지금 아직 안 얼마든지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2000년대 초반하고 상당히 다른 게 지금 네. 서울이 좀 예를 들면 미국 친구들이 서울 와서 뭘 느껴서 뭐 여기도 뉴욕이 있네.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글로벌 도시입니다. 공공기관 없으면 없을수록 서울은 더 쾌적해지고 경제적 중심으로서 살아나기 좋아집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내려가도 됩니다. 국회는 아파트는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좀 나게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는. 네네. 그래요. 국회 여의도 아니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그 건물 그대로 분양을 주면 돼요. 분양을. 그 좋은 방법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헌재도 판단을 달리할 것이다. 그때 2004년에 그 당시에 이 관습헌법 운운하면서 네. 그 위헌 판단을 내린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이 헌재가 도대체 뭐 하는 동네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공약을 내걸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선 예. 공약. 그때는 사실은 이회창 후보도 동의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막판에 윤여준 형님이 이회창 캠프 들어가면서 네네. 윤여준 형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회창의 책사 아닙니까? 행정 수도를 이전하면은 그러면은 서울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때 민주당에서 잔뜩 긴장했어요. 와, 저 책사 윤여준이가 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 뭐 우리 워싱턴하고 뉴욕하고 이런 뭐 예를 듭니다만은 네.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오히려 훨씬 더 쾌적해지고 그렇지. 우리가 이제 여유 공간을 가지고 삶의 질도 높이고 공간 활용을 통해서 뭐 아파트 문제나 이런 것들도 해결하고 훨씬 좋아집니다. 국회라는 유해 시설이 이제 그리고 이제 국회도 행정부랑 같이 가까운 데서 뒹굴면서 서로 아이디어도 내고 여러 그렇죠. 가지 를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저기 석사학위 논문이 그 내용이었는데 아. 서울에 있는 방송국들을 지상파 3사 같은 경우 그 당시만 해도 뭐 제가 석사학위 논문 쓸 때는 그 세 개 방송사가 KBS, MBC, SBS가 뭐 대한민국 방송계의 뭐 80%를 점유했던 그렇죠. 그런 시기였죠. 뭐 영향력이나 뭐 시청률이나 그거를 다 이제 지역으로 분산시켜서 지역 방송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3사에 네, 네, 네. 그 거기 이 세부 기능들을 분산시켜 가지고 영남권은 뭐 드라마, 오. 뭐 그리고 또 저기 호남권은 예능, 충청권 호남권은 예능.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석사학위 논문으로 썼는데 교수가 그런 거예요. 야, 왜 그 호남 충청권은 그 저기 예능이 가야 되냐? 아, 거기서 딱 막혀버렸네. 굳이 거기로 내가 특정할 이유가 없었는데 괜히 욕심을 낸다고 특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찾아낸 기가 막힌 논리가 뭐냐? 그때 월간 조선이가 나왔는데 KBS, MBC에 코미디언 씨를 조사했는데 40%가 충청도 출신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 그뭐 최양락, 최양락은, 남희석 예. 뭐 이런 남희석, 분들 예, 예. 느릿느릿하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게 예. 또 예향 아닙니까? 호남은 또 가수 그렇죠. 많이 나왔고요. 뭐 남진섭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했다가 아니 지금도 뭐 저기 SBS야 민간이나 그렇다 치더라도 KBS나 뭐 EBS가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나 뭐 시사 이런 부분도 국회가 또 이전하면 거기로 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다가 모든 그런 그 시설들이 다 집중이 되다 보면은 인프라도 또 그 투자도 사람도 다 서울에 몰리게 돼 있는데 예컨대 이제 영남에다가 드라마 이 기능을 간다면은 그 지역의 대학들의 연령과는 명문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인프라와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좀 전국에 분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진짜 자치분권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동산 문제가 서울의 일자리와 교육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네. 어떤 네. 정부가 와도 근본적인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특히 강남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막 길을 쓰다시피 하는 건데 그래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언제 우리가 정말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뭐 좀 부동산 문제도 다 뭐 그런 맥락 아니겠어요? 우리 헌법적 가치가 우리나라 국민은 어디에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맞습니다. 예. 왜 특정 도시에 특정 아주 작은 지역에 밀집되어 사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책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 저기 누구야? 오늘 아까 선대인 경제연구소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너무 이 말하자면은 그냥 그 국고의 열쇠를 쥐고 있는 뭐 그냥 국고 지킴이 정도인데 이게 완전히 무슨 나라의 권력을 다 통째로 쥐고 있는 것처럼 행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못하게 막고 또 부동산 대책도 완전 이상한 방향으로 차포 그렇죠. 다 떼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을 못 잡고 있다. 그리고 이 기획재정 관료들에게 너무 이 권력이 집중돼 있는 이런 현상 때문에 뭐 되는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대책 왜 이렇게 먹히지 않는다고 보는지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이 다 서울에 살고 싶어합니다. 일자리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15% 정도 되는데 그냥 100%를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이 남아 돌아요. 네. 남아 도는데 서울에는 자가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도권에는 그게 뭐냐면 일자리와 교육 문제 때문에 전 국민이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 집이 적으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서울에 다주택자가 한 18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건데 이 상황들을 만들어낸 게 전 정부 때 저금리 상태에서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일부 투기 세력이 존재했던 것들을 이제는 조금 여유 있는 중산층들도 투기할 수 있는 그 투기 심리를 조장해 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집을 가지고 빚을 내서 또 집을 사고 갭 투자를 하고 계속 이렇게 새끼치듯이 이렇게 되는 상황들에 의해서 네.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집이야말로 재산 정책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인식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 풍부한 유동성이 다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으면 좀 그렇죠. 분산시킬 방법은 없나요? 제가 경제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기재부가
말이 기재부지 기획이 없습니다 지금. 기획이 재정만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 투자 계획을 못 세우는 거예요. 아. 예, 그 사내 보유금만 1,000조, 그다음에 정부 쪽 연기금이 600조 정도 있습니다. 이 돈들이 시중에 벤처라든가 김대중 대통령 때 벤처붐처럼 시중에 풀려가지고 새로운 신성장 산업에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재부가 좀 더 꼼꼼하게 좀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뉴딜 보면서도 뭐 대통령의 그 좋은 의지가 이제 현실화되긴 했는데 더 써야 돼요. 120조라는 게 한국 같은 큰 규모의 나라에서 큰 돈 아닙니다. 훨씬 더 우리 재정 여력 튼튼합니다. 네. 아니 그 기획재정부는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한테 지원금 막 쏟아내고 그래놓고는 긴급재난 지원은 더 이상 없다 이렇고 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잠깐이긴 했지만은 경기가 생동했거든요. 난 그렇죠. 이렇게 경기가 생동하는 대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기업들한테 줬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어떻게 줘가지고 이게 어떻게 융통됐는지 혹시 줬는데 저기 금고로 들어간 건 아닌가 염려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재벌 총수들하고 술 먹을 수 있고 골프 칠 수 있는 공무원들은 다 줘줘야 됩니다. 예. 아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에 몇 개 없는데 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검찰. 예. 그렇지. 예전에 뭐 그런 소문도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 그 옛날에 검사장 시절에 구두에다가 재벌 그 기업 회장 자기 구두에다 양주 따라갖고 뭐 마시게 했다느니 뭐 이런 소문이 그런 있을 얘기도 정도로 있었어요? 예. 아니 그게 소문이라고 얘기해도 괜찮겠어요? 소문이니까. 소문인데요. 소문 괜찮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들은 소문입니다. 제가 전혀 할 수 없는 무책임한 소문인 거죠. 예. 근데 제 얘기는 실제로 검사장급 정도 되면 기업 총수들하고 이런저런 일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국세청, 예, 지청장들도 국세청.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 국장들 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국가로부터 녹을 받는 공무원 주제라는 것을 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나라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총무거든요, 총무. 총무지. 대통령이 계획을 짜고 돈 갖고 하면 돈 갖고 오고 없는데요? 아 그럼 빚 내 그러면 빚 내고 어디서 낼까요? 시키는데 빚 내고 장부에 잘 적어만 놓으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빚 못 내는데요? 아 내라고 국채 발행하면 되잖아. 아 재정 건전성을 해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이러고 지들 맘대로 자기가 기업 총수 만나면 거기 가서 지가 기마이 쓰고 뭐 산업은행에서 자금 풀고 이제 이러고 있으면서 나라 꼴이 엉망이 된 것이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처럼 위기의 상황에서는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지금 푸는 돈의 단위가 1,000조고요. 1,000조. 천조입니다. 예, 1,000조국 말고도 EU에서 지금 1,000조씩 푸는데 우리나라는 12조를 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대통령 멱살을 잡으려고 드는 게 기재부 관료들이라는 점에선 저는 이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네. 입법부로 가지고 와서 예, 국회에서 관장을 하면서 서로 예산 짜는 놈이랑 예산 쓰는 놈을 구분해갖고 서로 경쟁을 하게 만들어야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네. 한 놈한테 그걸 다 주니까 모든 부처 장관들 줄 세워놓고 니네는 200조만 써, 니네는 150조에서 묶어 이런 식으로 기재부에게 대통령 이상의 역할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일으키고 맞습니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요. 우리 그 역사를 보면은 프랑스 대혁명이 있습니다. 네. 거기 왜 대혁명이냐면 삼부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합니다. 그렇지. 예.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 독립전쟁의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데 보면은 이런 네. 이야기를 합니다. 과세 없는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네. 이게 뭐냐면 세금과 예산을 쓰는 것은 국민의 대표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네. 위임된 이분들은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서 위임된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자기들의 권력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네. 우리가 검찰을 비판했던 것도 똑같은 측면이거든요. 네, 네. 이분들의 이 과도하게 잘못된 권한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재벌 총수를 만나니까 지가 재벌 총수급인 줄 그렇죠, 알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이동재 기자가 검사장 만나니까 지가 검사장급이라고 생각하고 유시민을 잡내만 해 그러고 다니는 거랑 다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그렇죠. 예. 내용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예. 이 기자들 특히 젊은 기자들 이렇게 젊은 기자라고 하면 또 제가 굉장히 꼰대처럼 비치는데 아니 그런 현상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극소수 일부 기자들. 그렇죠. 권력자하고 같이 다니면 지가 같은 급이 된 줄 알아. 어? 야 네가 왜 같은 급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조국 손혜원 등의 사건에서 보이는 공통점이 뭐냐면 아니 날 똑바로 쳐다봐? 이거거든요. 사실은
야 숙이라면 숙여 하는데 안 숙이면 모든 기자가 합심해서 물어뜯는 겁니다. 그 완전 깡패들이지 그게. 근데 자기한테 숙이지 않는 취재원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 상대가 취재원이 힘이 있어요. 그냥 진짜 해코지했다가는 그럴 경우는 진짜 취재 보고를 하러 가서 한동훈 검사장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죠. 제가 유심히 조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만만하면 그렇게 저기 가서 짓밟고 또 힘이 세 보인다라고 판단되면 가서 넙죽 고개 숙이고 뭐 자기 취재 보고를 하고 오늘 녹취록 전체가 미친놈들, 진짜. 공개됐는데 제가 이렇게 언론사들마다 녹취록을 어떻게 공개했는지를 기사를 좀 보고 왔는데요. 개새끼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가 뭐 어느 신문사라고 말씀 안 드리고 그냥 기사 내용만 딱 보면 이런 겁니다. 제목이 전문이에요. 가로치고 전문. 검언 유착 의혹 이동재 한동훈 부산 고검 만남 녹취록.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이 그거야. 예. 기사에 대한 어떤 평가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신문은 채널 A 기자 한동훈 검사장 대화 녹취록. 그건 해볼만 하지. 의미는 이 제목이고 내용을 실제로 보면 해볼만 하지라고 이렇게 썼네요가 끝이에요. 평소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과 누구라고 할까? 하여튼 누가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눈 녹취록이 공개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작거리에 벌써 매달았을 거예요. 근데 녹취록 전문 공개. 이게 신문사가 뽑는 제목이라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고요. 내일 아침 이제 조간신문에서 어떻게 잡아서 나올지를 봐야겠지만 검찰은 왜냐하면 승진을 하고 딱 그 안에 2,000명 검사 말고는 변하지 않으니까 지금 검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내년이랑 내후년에 취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어느 언론사나 검찰의 기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문제 없이 쓰려고 하고 지금 딱 기사 쓸 수 있는 사람은 내년에 그만두는 윤석열 얘기. 예. 거기 내일 그만두니까. 예. 다음 권력자랑 같이 간다고 하면 윤석열 공격할 수 있지만 검찰을 일반적으로 비판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언론의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좀 병 들었습니다. 병 들었어요. 엄청 세죠. 기재부도 그렇고 제가 정부에 근무를 해보니까 예. 다른 부처하고 확연히 다른 게요. 검찰들도 기수 파괴되면 바로 살펴내잖아요. 네. 기재부 바로 살펴내요. 아, 근데, 그래요? 예. 오. 다른 부처들은 자기 후배가 와서 국장하고 실장하잖아요. 네. 그냥 한직에 가서 정년 때까지 버텨요. 근데 기재부는 바로바로 살펴내요. 왜냐하면 나가면 갈 데가 갈 데가 많으니까. 뭐 오만 대학이고 뭐고 다 가서 자리를 하나 차기 때문에 그만두고 나오면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 검찰 개혁 얘기만 나오고 기재부 개혁이 안 나와요. 사실은 대한민국 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금융 개혁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경제도 모르고 금융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좀 실감이 납니다. 결국 이 사회를 움직이는 건 돈인데 돈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통제를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좀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분명한 신호를 좀 줄 필요가 있어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어요. 형성되어 아니 그러고 거죠. 기재부가 뭐 이러고 저러고 다 떠나서 대통령이 하자고 하면 돼요. 난 그건 하면 아주 되지. 아니 좋겠어. 지가 뭔데 지들이. 제 말이. 예. 이게 제가 기재부를 보니까요. 이게 네. 기재부 문제 핵심은 이게 좀 스스로 이제 정치권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유능하지 않은 국회 탓이 굉장히 존재합니다. 기재부에서 예산을 뭐 해놓고 한 5% 정도의 여유를 만들어놔요. 그렇지. 여유를 만들어놓고 이제 국회의원들의 뭐 민원도 받아주고 지역근무위원도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탕 하나씩 던져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근데 국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국가 재정 이 분할 계획에 대해서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이 없어요. 그 말씀하신 거 갑자기 생각나는데 김무성 의원이 3선 때인가 4선 때인가 기재부 장관을 조지는데 여기 어디 적지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질렀는데 왜냐하면 그 장부에 마이너스 표시가 없었거든. 근데 앞에 세모 표시가 있었어요. 근데 세모가 마이너스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적는 공문서에는 세모가 적혀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 표시입니다. 근데 세모가 적자고 아무것도 안 적혀서 흑자인데 세모가 적자인지 모르고 또 3선인가 4선 한 의원이 기재부 장관인가 차관인가 앞에 앉혀놓고 이따위 서류를 잘못 쓰면 어떻게 소리를 질렀는데 너무 당황을 해서 그 관료가 의원님 그 앞에 세모 표시가 적자 표시 다음 이런 정치인들이 기재부를 통화를 한다고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하여튼 옛날 얘기예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겠군요. 박근혜 정부 때 김무성이 호통을 친다고 적자 흑자를 못 보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게 전 그때 너무 부끄러워서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는 볼 수 있는데. 아니 예전에 어떤 전직 대통령 한 분은 적자와 흑자를 헷갈리신 거야. 빨간 것이 파란 그게 검은 것이 이제 올해 우리 경제가 적자 흑자란 말을 예. 예. 그래서 이제 흑자인데 네. 흑자가 이제 왜 우리 흑역사 흑수저 할 때 흑인 줄 알고 나쁜 거지 알고. 예 그렇게 잘못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엉뚱한 해설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때 그 제가 들었던 경제를 우리가 이제 경제 이야기하면 굉장히 주눅 들어요. 네. 힘들어하고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 저도 전공자는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는데 네. 경제학 개론의 경제 3주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업, 가계, 정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 두 개는 하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음. 정부와 기업이라는 것은 가게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경제가 존재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계시면은 네. 저는 경제를 보는 게 굉장히 쉬워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 그렇죠. 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있지 그렇죠. 기업을 위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또 기업 역시 자기들이 잘 되려면은 국민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 사회의 이런 모든 부가 기업들한테 다 집중되고 있고 기업에 또 부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또 국가 이런 기재부 관료들이 또 거기에 또 결탁이 되고 그래서 결국 서민 노동자 이들은 또 소외되고 참 갑자기 너무 담담합니다. 진지해지네. 예. 아니, 근데 진짜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속습니다. 네. 또 아는 사람들은 그걸 자꾸 권력화하려고 하고. 어렵게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원칙은 어렵지 않아요. 생각해.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정치인들이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다선 의원은 공천 줄 때 불이익을 줘야 된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선 의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3선쯤 돼야 저 공무원이 하는 말이 어떤 맥락인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를 속여 먹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제대로 보고하는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3선쯤 돼야.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이 관료 사회에 맞서서 자기 꾀를 낼 수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앞에 초선 4년은 의혹을 앞세우고 주장을 하는 때고 네. 재선에서 간사 정도 한번 맡아봐야 네.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고 네. 그다음부터 정말 정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외국에는 뭐 미국의 하원 의원들은 30년, 40년씩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물러나갈 때 대신 30대가 또 들어와서 그 자리를 메꾸고 네. 이런 식으로 되는 문화들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 또 나름의 문화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저는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이 초선인 것은 그닥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지 않나. 아니 초선들이 초선 절반인 적은 과거에도 많았어요. 그럼 그때마다 초선이 이제 뭐 아니, 제가 우리나라의 그 문화 자체가 저는 딱히 이렇게 막 되게 권장할 만한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이제 거죠. 초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게 우리나라가 이 정치 엘리트 이 양성 구조가 제대로 없어요. 사실 이제 여기 우리 김 대변인 계시지만 김 대변인처럼 국회에서 이제 이 남을 도와서 보좌진도 해보고 이런 뭐 당의 대변인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은 바로 삼선하고 똑같아요. 삼선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다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뭐 이상한 분들 뭐 갑자기 오시고 이렇게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이게 것도 와서 이 하는 말로 화장실 찾는데 2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우리 하는 말로. 네, 네.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좌진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좋아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물 흐르듯이 저희들이 인식의 흐름대로 방송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 관료들 개혁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은 윤석열과 달리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챙길 건 다 챙기고 이속 챙길 건 다 챙깁니다. 그들에게 속아서 남은 세월도 그렇게 보내지 않고 부동산 문제 뭐 여러 가지 좀 우리 사회에 제대로 개혁이 안 되고 있다 하면은 우선은 기획재정부 관료들부터 봐야 됩니다. 예. 이들부터 바로 잡아야 이들이 정말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하는 공복으로서 거듭나야 문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예. 네. 문재인 정부가 이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고 나면 네. 다음번 차기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네. 경제 개혁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또 진행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기획재정부 관료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치부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대변인 그리고 이제 김성회 대변인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